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문자와 제2연판장 사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계속 들었던 것들은 제가 이제 저쪽 지역을 좀 강연 때문에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오면서도 막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막 떴었던 것들은 그거더라고요. 금주에 큰 거 나온 다음에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그게 이제 막 소문이 돌았어요. 지난 주말에. 근데 그럼 뭐 들으신 거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들은 게 없습니다. 네, 금주에 뭐 큰 거 나온다는데. 나온 다음 녹취 내용이겠죠. 네? 관련된. 최상병 사건 예, 관련해서? 예. 뭐 저도 못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네. 나온다면 녹취 정도가 나오겠죠. 지난 주말에 막 인터넷에서 돌았던 댓글들은 금주에 큰 거 나온다. 녹음 파일 같은 거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최 기자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네. 이미 알고 얘기하시던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시점은 모르겠어. 시점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난 주말에 막 떠돌고 혹시 문의를 받으셨는지 세 분은 그게 일단 궁금해서. 제가 예. 지금 다른 녹취록에 너무 집중하고 신경을 못 집중하죠. 썼는데 네. 확인해 볼게요. 내가 예. 소스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제가 이쪽 저쪽에서 이게 서로 녹취록 이야기가 2, 3주 나오는 거야. 전쯤에 녹취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녹취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은 확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김건희 씨의 육성이 들어간 녹취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아 무슨 또 김건희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 육성이 들어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뜬금없이 또 김건희 씨 육성이야? 그러니까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예. 있으려면 최혜병 사건 대통령의 관련해서 육성이거나 예. 아니면 김건희 씨의 육성이거나 두 개가 아니면 아니면 바로 훅 들어가시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약간 좀 밑바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취재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라 좀 미리 말씀을 좀 주시죠. 제가 이렇게 들었던 거는 그 밑바닥들이에요. 그 밑바닥에서의 어떤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김건희 녹음 파일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저는 상상의 영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가 생각나서 갑자기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그런 상상은 아니고요. 지금 그 문자들은 상상의 영역은 아니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한테 지난 1월에 문자를 몇 번 보냈어요? 5번 보냈다는 게 이제 채널A가 어제 단독 보도해가지고 예.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죠. 날짜가 15일, 예. 1월 15일, 1월 19일, 나흘 뒤인 1월 19일, 그리고 1월 23일, 그리고 1월 25일. 근데 1월 15일에는 2번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을 보냈다라는 거고, 이제 몇 개 좀 맥락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이제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 CBS 한판승부에서. 예. 제가 그분을 자주 만나요. 왜냐하면 CBS 제가 이제 자주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뭐 전국 얘기도 막 하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 이거 추가로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김규환 논설실장이 한동훈 김건희 녹취록이 내가 있는데 도저히 보도할 수준이 아니라서 보도를 못하겠다. 그 녹취록도 있구나. 한동훈, 김건희가 서로 통화한 녹취록이 그러니까 있다. 정확하게 그게 음성인지 아니면 텍스트로 푼 건지는 제가 뭐 네. 이렇게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 말고도 자기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문자만이 아니고 서로 음성으로 그런가 봐요. 주고받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자가 굉장히 길게 뭐 있었다고 하니 뭐 그건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도를 안 한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도저히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은 도저히 보도할 수준이 아니라서 이제 못했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 김규환 논설실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규환 논설실장 누군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막장으로 가면은 막 이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뒤로 가면은 잘못하면. 근데 이거를 누가 뿌렸다는 거예요? 누가 흘렸다는 이것도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1월 23일에 네. 그 TV조선 보도였나? 조선일보 보도였나? 제가 어쨌든 조선 계열이에요. 거기에서
문자를 보냈다라는 얘기만 안 했지 요 내용이 비슷한 게 보도가 됐어요. 맞아요. 예. TV조선인 것 같습니다. TV조선이었죠. 예. 예, 그래서 내용인 즉슨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당에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진척이 안 됐다 뭐 이런 거고 친윤들이 반대했다. 예, 한번 이제 계속 이거 민주당이나 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이놈들이 어떤 애들인데 사과하면은 계속 밀린다 뭐 이런 얘기를 친윤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했다 뭐 이런 맥락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문자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 TV조선의 뭐 기자가 유튜브에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도 굉장히 일찍 입수를 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최근에 그 유튜브가 다시 뜨더라고요. 예. 예. 뭐 뻔찌 뭐 맞아요. 예. 그건데 최땡땡 기자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류씨 류씨였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자가 얘기를 한 거는 여러 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채널A 보도로 확인이 됐고 지금 그 본인이 본 것만 4건인데 15일이 2건이니까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일을 한 건으로 치면은 15일, 19일, 23일, 25일 본인이 아는 거 4건이었었고 이거를 굉장히 일찍 입수를 했는데 이거를 보도를 하면은 국힘이 완전히 난장판이 될 것 같아서 보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힘의 이제 우호적인 시각입니다. 뭐 조선일보가 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김두한 논설실장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도를 안 한 사람을 비난해야 되지 않나? 그때 당시 1월에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그 기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한동훈 배우자 부인 진은정 변호사한테도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라는데 그거 역시 일십까지 이제 얘기를 이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뭐 한동훈 측에서도 부인을 안 하는 건데 보고서 답장을 안 한 거는 이미 팩트고 양쪽이 다 확인을 한 것이고 예. 그 내용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는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동훈 측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얘기가 그 내용 다 공개된 게 아니고 그 내용자를 읽어보면은 사과 안 하겠다는 얘기였다라고 그러니까 진정을 하고 진정으로 있어. 일단 이거를 흘린 사람은 진중권 씨 페이스북을 보면 진중권 작가 페이스북을 보면 이게 이철규 쪽이다, 친윤 쪽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전당대회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주장인 것이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철규 의원한테 예. 고발을 당할 수 있기,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예. 제가 만난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은 다 이철규를 지목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좀 보수 정당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니까 만나는 사람의 한정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한 3-4명 정도가 야 이거 서너 이철규 명. 작품이야.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냐 아니면은 이철규 의원 측에 어떻게 줬는데 이철규 의원이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터트린 거냐에서 후자 쪽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일보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 거는 조선만 가지고 있었겠어 이거를? 선수들도 몇몇은 가지고 있었고 그쪽의 조선일보 쪽의 그 설명은 뭐였냐면은 이거를 그쪽에서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김건희 여사가 주변 지인들한테 하소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내 문자를 씹었어요. 하면서 하소연을 했다라는 거고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뭐 그게 처음에 누가 줬는지 모르겠으나 김건희가 줬겠지. 뭐 네. 김건희 문자인데 그거를 뭐 보여줬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 시점에 터진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우연찮게 터진 거다.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마지막 예. 정리만 하면은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다 이철규를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깊이는 말을 쓰면 못 드리겠는데 이철규 이름을 언급한 모 유명한 보수의 정치평론가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 이름 좀 언급하지 마. 야 누구도 고발했는데 너는 고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직접 나한테 해준 얘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지만은 해야 될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희룡 후보는 그 전 국토부 장관은 진중권 교수님은 문제의 문자 원문을 보셨나요?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문자 원문을 보셨나요? 보셨다면 누구의 폰에 있는 것을 보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딱 이 2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너 봤니? 본 게 전체가 맞아?
누구의 걸 본 거야. 근데 원희룡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원희룡 후보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쪽 캠프 사람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쪽에서 나간 게 아니야. 우리 쪽에서는 흘린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이철규가 네. 캠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쪽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아주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건 또 무슨 이야기야?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몸을 네. 담고 있지 않으니 네. 원희룡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정황이란 보전이 많아요? 예? 이게 보전이 많아요? 뭐 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 윤석열 에스파일 같은 경우도 버전이 한 뭐 열 몇 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의 폰에 있는 거를 보신 건가요? 보셨다면 이 이야기는 본인은 여러 개의 버전을 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누구의 폰에 있는 것을 보신 건가요? 라고 하면 본인은 여러 가지를 봤고 본인은 종합적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을 해보면 예. 일단 기본적으로 1월달에 TV조선 기자가 예. 그걸 습득을 했다면 예. 저는 언론라인에서 습득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언론라인이 어디냐? 비선라인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씨 비선라인이 존재했었죠. 4명 정도가. 아, 대통령실의 언론 라인? 그렇죠. 언론라인이 존재했었죠. 강모 씨가 있죠. 그렇죠. 강모 씨. 이제 그 라인들이 만약에 맨 처음에 김건희 씨가 호소했다면 비선 라인이 사실이라면 그 비선 라인한테 먼저 호소를 했겠죠. 그 비선 라인들이 요로를 통해서 일정한 내용들을 얘기했을 거고 사실이냐? 부조 나갔겠죠. 원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월에는 그렇게 이제 나갔을 그렇게 것이다. 나갔겠죠. 일부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뭐 예를 들면 한동훈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문자로 이런 내용까지 보냈는데 그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니까 그렇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때라고 치고 최근 상황은 이철규 의원을 계속 지목을 하는데 이철규 의원이 바보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플레이를 하려고 그걸 돌렸게? 상식적으로? 그렇지. 나름대로 얘기해봤겠죠. 네. 그리고 좀 원희룡이 왜 나왔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많은 분들은 대통령의 갑자기 나왔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진중권 당신이 얘기하는 건 어떤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체에 대해서 자기는 가장 가까이 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겠죠. 네. 그래 한번 덤벼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카톡 이게 무슨 뭐 SNS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뭐 적극적인 대통령실의 개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김건희 씨가 아니면 김건희 씨의 비선 라인들이 그 정도라면 이라고 양해한 것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 상황을 이거 불충이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저희 가장 충성스럽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원희룡 개인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퍼뜨렸다? 이건 대통령실의 의도, 김건희 씨의 의도가 담긴 것이다. 적어도 적어도 내락을 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내락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네. 저는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이분이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하셨나? 이제 자기 정치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또 그 대통령의 공식 라인이 아닐지라도 네. 계속 비선 라인에 논란이 있었으니 뭐 비선 라인의 작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자체들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는 윤심이 아니라 김심 같다 이렇게 얘기를 김심이다. 해요. 이거는 뭐 팩트로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이야. 국내 정치에는 다른 분이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아니, 그렇다고 국제정치에 또 해박하신 분도 아니에요. 아, 대통령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석이 중요한 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제정치 해박한 분도 아니라고. 뭐 어쨌든 네. 이제 나토 가서 또 지금 하나라도 강하면 좋잖아요. 근데 국제정치는 무식하고 아니, 국내 정치는 관심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관측들이 있다는 거를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는 윤심보다는 김심 같다. 그래서 안갚음 성격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타임라인을 좀 설명을 제가 오늘 좀 초반에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이게 제가 비교적 많이 알고 있고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야기 좋아서 타임라인은 무슨 왜냐면 일들이 시청자분들도 헛갈려 하세요 지금. 이게 맞아요. 뭔지. 아니 사실관계가 문자 네,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과를 진짜 하려던 건지 그것조차도 헷갈려요. 예, 사과를 그래서 못 한다는 건지도 이 언론마다 달라요, 지금. 제가 오늘만 좀 점유율을 조금 가져가고요. 자, 작년 11월 27일에 서울의 소리가 처음으로 명품백 수수 보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26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예. 취임하자마자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김건희 이 명품백 어떻게 할 거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을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였어요, 그때. 국힘 지지율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한동훈이 구세주로 나왔는데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모든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1월 8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론 인터뷰에 해가지고 6글자를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6글자는 이제 김건희 리스크 아니면 김건희 명품백 이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1월 15일에 이제 그 문제에 김건희 한동훈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 있는 뭐 친윤들이 주장하는 거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의 사이를 멀어졌는데 자기가 좀 중재하려고 하는 거. 이미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되고 있었다는 사실 1월 15일에 이미. 그러니까 한동훈이 계속 이거 좀 모호한 태도로 가지고 있으니 왜 깔끔하게 안 하느냐 하면서 약간 이제 긴장 관계가 있었고, 예. 1월 17일에 이제 문제가 사달이 발생합니다. 그 유명한 마리 앙뜨와네트. 마리 김경률이 앙뜨와네트. 1월 17일에 JTBC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민들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이것도 명품백도 감정을 건드렸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당일이나 그날에는 별로 화제가 안 됐는데 뒤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고, 1월 17일 다음에 1월 18일에 한동훈이 이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1월 19일 하루 뒤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추론입니다. 이거 빡쳤겠지. 그런 다음에 그 1월 19일 국민 눈높이 한 날 문자가 갔어요. 그게 이제 김건희 한동훈의 3차 문자예요. 그래서 친윤들의 주장을 한 거는 김건희 여사는 비대위 뜻 따르겠다, 위원장의 의견 따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문자로 다 보냈다라는 거고, 한동훈 측의 주장은 뭐냐면은 진정성 논란이 이미 있는데 진정성 그 책임론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거고, 사과하면 책임론이 불붙을 거고 친윤들이 다 뜯어 말렸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 19일 날 그 3차 문자가 가고 이틀 뒤인 1월 21일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을 찾아가요. 너 사퇴해. 그래서 한동훈은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김경률이 이제 사과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리 나겠다 그러니까 제가 거친 언행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1월 23일에 김건희와 한동훈의 4차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윤들의 주장은 마리 안투아네트 이거 김경률이 얘기한 거 가슴 아팠지만 이해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필요하면은 단호하게 결심하겠다라고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고, 친한의 문자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CBS에 공개된 그 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사과했더니 떨어졌다더라.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구절절 붙인 거는 사과할 의향이 없는 거로 우리는 본다. 이렇게 이제 또 그렇게 판단을 했다. 예, 해석을 하는 거고, 1월 23일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날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 한동훈 폴더 인사, 충남 서천시장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게 90도 폴더 인사, 그리고 전용 열차로 둘이서 같이 올라온 거. 거기에 많은 함의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문자까지 담겨 있을 수 있겠네요. 폴더 인사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한동훈도 더 이상 확전되기를 원치 않고 김경률도 사과를 했으니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사과 문제에 있어서는 한동훈이 이건 추론인데 판단하기는 이거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여사님이 결심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나한테 계속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 문자 맥락으로. 그리고 1월 25일에 이제 마지막 5차 문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사과할 뜻을 김건희는 밝혔다라는 게 친윤의 주장이고, 친한의 주장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전에 갈등이 있었던 건 역정내서 그런 건데 상황이 공감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과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또 서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2월 4일에
KBS 신년대담 녹화를 하고 2월 7일에 윤석열이 이제 그 방영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얘기를 한 게 이건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렇죠, 된 일이다라고 그렇죠. 네. 하면서 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굉장히 돌아가는 사랑, 마리 앙투아네트나 당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빡쳐 있었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거에 공감을 해가지고 이관서 보내가지고 날려버리려고 하다가 이러다 다 망할 것 같으니 봉합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 김건희가 나름의 중재를 해보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 한동훈은 믿지 않았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일단은 이철규 의원의 반론이 있으니까요. 그거 소개해드리고 다음을 진행시키는데 이철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내게 책임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자 관련 이야기는 들었어도 실제로 내용을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철규 무슨 저 원희룡 한동훈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사실은 지금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도 한 그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익명으로. 상식적으로 김 여사가 형수님이고 영부인인데 문자를 무시하는 행동은 아니지 않나 생각했다.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들이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그 관역판에서 한참 지금 이탈해 있는 게 국민들은 영부인이 4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아도 돼?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영상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김준일 평론가의 말씀대로 이렇게 쭉 11월 17일에 영상이 나오고 12월 16일에 한동훈이 취임하고 1월 17일 전후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고 2월 7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정리를 해버린 거잖아요. 사과를 안 하고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 과정 자체가 배제된 거는 국민들이란 말이지. 국민들은 그럼 누구한테 사과를 받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게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문자를 무시하는 행동은 아니지 않나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원외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영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버젓이 자기 사무실에서 받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이러니까 이게 비윤리적이니까 한동훈이 김건희에서 한 게 김건희에게 문자를 씹은 것은 일종의 문자를 읽고 씹은 것은 비윤리적이니까 이거는 한동훈은 거의 탄핵의 대상이고 연판장을 돌려야 되고 후보를 사퇴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가 몰아가고 그 윤리적인 잣대가 그거 가지고 지금 서로 왈가왈부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코미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계속 네. 회복이 안 되는 게 다 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총선 이후에 넉 달이 되도록 선거 패배가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이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도 없고 백서 하나 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전당대회라는 이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된 계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총선 패배가 왜 이렇게 됐고 국민들이 왜 민심이 떠났는가를 분석을 하고 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 TV에서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걸 보면 진정성 있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생각은 없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예. 왜냐면은 대통령실에는 정무라인 없습니까? 사과하고 싶으면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의논해서 적절한 형식을 빌려서 진정성이 있었으면 사과했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비대위원장이 마치 무슨 윤허 대상인 것처럼 물론 협의할 수는 있죠. 그 총선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 그래서 총선에 졌다라는 듯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그 궁중암투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당권 그렇죠. 후보를 네. 간택을 받으려고 궁중암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걸 약간 질을 높여서 한번 논평을 해보면 예. 이렇게 그냥 수준 낮은 얘기다 하고 웃고 넘길 게 아니라 질을 높여서 보면 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을 두고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저질인 거죠. 이를테면 배신자 프레임. 한동훈이는 이럴 정도로 배신자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판장 프레임을 또 던졌죠. 이거는 제2의 연판장이다. 옛날에 당내 윤 대통령하고 하사값고 부딪혔던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던졌다 그랬잖아요. 연판장을. 네. 연판장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원외위원장들이잖아요. 원외위원장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한동훈이 눈치채고 먼저 이 프레임을 던진 거예요. 나를 제2의 연판장으로 나경원 죽이듯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죠. 한다. 처음에 그러면 준비했던 그거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건 기자회견이었잖아요. 그거는 아까는 이철규가 의심받듯이 지금은 먼저 연판장 프레임을 던질 수 있도록 원외위원장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언질해주고 이런 프레임을 던지게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한동훈 측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배현진입니까? 요거는 조금 더 네. 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면은 그 원외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전화가 갔고 김종혁 그래서 조직부총장이 어제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기자회견인지 SNS에 올렸는지 모 후보와 가까운 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7일 오후 3시에 한동훈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할 건데 그렇죠. 답을 달라라는 건데 예스 의원으로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회견장에 이야기했다. 참가한다. 네. 이름만 올린다. 다 안 한다. 좀 선택해라.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한 거고 이게 이제 얘기 뭐 나온 게 이제 박종진 당협위원장 뭐 이런 분들 원외 이런 분들이 선관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도했다는 이거를 주도해가지고 네. 본인은 선관위에서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경고만 했어요. 그리고 사퇴 못 시켜 잡아뒀어. 나가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내 추론인데 이거는 그냥 선관위원회 잡아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은 눈치를 엄청 보고 있어요.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은 이게 당대표가 이번 당대표가 본인들을 공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기 지방선거는 이제 공천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한동훈이 되면은 한동훈이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줄 잘못 썼다가는 다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원외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할 텐데 원외들은 급한 게 뭐냐면은 지금 생계가 문제야. 그렇죠. 일부 원외들은 당장 그렇죠.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기업장? 응? 공기업장. 공기업. 그렇지. 친윤들에 붙은 거는 추론이지만은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뭐 감사, 이사 뭐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걸로 이제 줄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건데 뭐 김종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버틸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코미디 같은 거는 한동훈 측에서 이거 연판장이다라고 했는데 그 한동훈 캠프에 연판장 주도했던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 지금. 그렇죠. 오히려 장동혁, 배현진, 특히 배현진은 KBS 보도 보면은 연판장을 초안에 작성한 거를 주도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판장을 아니 지난번 연판장 나경원 눌러 앉힐 그러니까 때 그 지난번 연판장을 연판장. 근데 지금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연판장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코미디 같다라는 거지. 오늘 그게 나경원이 나와서 얘기해. 본인들이 연판장을 주도해 봤기 때문에 낌새를 빨리 챈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이건 있지. 연판장이다. 제2의 연판장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소장파와 이게 친윤과 반윤의 싸움이 아니고 원래부터는 다 친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친윤 그룹의 소장파와 노장파의 싸움이 된 것 같은 그런 양상도 있네요. 왜냐하면 원희룡 등은 지금 홍준표 등의 후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은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주진우하고 그리고 계속 대통령을 옹호했던 배현진 등이 그쪽으로 합류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쪽에 주진우나 배현진이 합류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 권력일 것 같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쪽이랑은 분리하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 분리 전략이 어느 선에서 서로 피가 안 나고 살이 안 뜯기고 뼈가 안 으스러지고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공급만 분리하면서 서로 출혈이 많거든요. 아주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서로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로 가는 그 초입 단계처럼 보인단 말이지. 서로가 서로
한테 큰 타격을 안 입히고 신권력과 구권력이 교체될 수 있나? 이런 판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한동훈 쪽으로 쭉 가버린다면 대표가. 근데 저는 네. 지금 뭐 이 연판장 이런 대목은 일단 이 사건이 파생된 다음에 서로가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주목을 하기보다는 저는 15일날 문자가 왔다 그랬잖아요. 예. 문자가 왔어. 그 문자 내용이 지금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 문자잖아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근데 15일 문자가 되게 중요한 게 이 문자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17일 날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은 얘기를 안 해줬거나 그걸 알면서도 이걸 했거나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경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15일 내용 자체가 그렇게 갔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얘기한 것 너 나랑 척지자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 왜 그렇게 경로를 잘하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21일 날 예. 비서실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가가지고 너 그만둬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폴더사로 어떤 나름대로 봉합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한동훈, 그러니까 거꾸로 따지고 보면 왜 김건희 씨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지보다 또 반대로 왜 한동훈이라는 선거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 문자를 씹었지? 한 번도 온 게 아니고 5번이나 왔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냥 가도 이길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라고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대위원장 하면서 쭉 가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와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선거판 자체가 다시 또 바뀔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거 갖다가 엎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거 수십 번 자기의 주장이 씹혀버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차별화도 수준이 있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가면 막가자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의 울분들이 안에서 있었을 거고 그 울분들이 따지고 보면 원희룡의 출마나 아니면 문자가 다시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계속 원희룡 그 후보의 얘기가 재밌어요. 다 공개해라. 다 공개하라는 근데 거잖아요. 진짜로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게 이 5번이나 문자를 보내는 동안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답했는지까지 나와야 사실은 풀스토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한 그러니까 번도 뭐 답변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5번이나 그 일십을 한다는 게 그게 뭐 그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분명히 그 전체 맥락을 보면 그 문자뿐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면 줄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요 문자만 떼가지고 이거를 배신자 프레임을 던졌다라는 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앞으로 또 내놓을 게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거죠. 왜 계속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만 지키려고 하는가.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이상해. 근데 한동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보다 민심이 중요하다. 어. 근데 그때 민심이 어떤 민심이었습니까?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조사를 하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국민에게 설명을 하던 이런 얘기가 막 나왔던 시기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했건 저렇게 해석을 했건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움직일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문자로 보낸 거잖아요. 그럼 민심을 생각한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문성님이 해주셨는데 요 질문에 관한 답만 마치고 광고하고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문성님이 이거 다른 차원의 질문이죠. 그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면서 아줌마가 왜 국정에 관여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지율이 지난번에도 내가 사과하니까 지지율이 하락하더라. 그래서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본인이 디올백 받은 그 행위에 관해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지지율에 관련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거든. 진짜 그건 외람되거나 김건희 여사의 소관이 아니야. 김건희 여사는 그냥 투표권 하나 가지고 있는 그냥 유권자의 한 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니야. 본인은 뭐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사과할 짓을 한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그냥 50대입니까? 그냥 50대 인간이에요. 예? 50대 한국의 유권자야. 근데 왜 국정에 그 관여하는 지지율을 걱정하는 그런 거를 비대위원장한테 집권여당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나?
그리고 마음 하나님도 비슷한 말씀인데 역대 정치 역사상 대통령 부인 이름이 여당과 국정 곳곳에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외부 사람이 국정 곳곳에는 있지만 집권 여당 뭐 이거 하는데 집권 여당 무슨 당대표 선거하는데 곳곳에 이렇게 많이 등장한 적이 있었던가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질문이 나타나는데 네. 하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존재하는가? 뭐지 그러니까 이게? 그잖아요. 예를 들면 부인이 그냥 바로 비대위원장한테 문자까지 보내는 상황이니까 바이패스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은 민심을 아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중대한 진짜 한동훈도 민심을 그러니까 모르는 그걸 것 같아요. 알았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네. 상식적인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네. 서로의 권력 계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국민은 없었죠. 국민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그 제가 여기서 했는지 다른 방송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한 공멸론 야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도 했어요. 여기서도 했지. 네. 현실이 돼가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윤한 공멸론이 감정의 골이 이렇게 깊어지고 맞아요. 있는 상황에서는 네.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지난번에 스픽스에서 그 썸네일 2주 전에 거 뽑으신 게 최경영과 김준일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놨더라고. 네. 그때 제가 우리가 그 얘기 좀 했었잖아. 이 김건희 여사와 그렇죠.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 이후로 이렇게 민간인이 이름이 권한 없는 자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근데 예.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잖아.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왜 나오는지 다 이해가 된다니까. 굉장히 많은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김건희 여사가 하고 계시다. 근데 네. 결국엔 대통령 탓입니다. 국민이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왜 잘하고 못하고. 50대 여성이 네. 본인 처라고 하지만 네.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를 왜 가만히 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데 이해가 안 한 줄로 돼. 대통령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제 겁니다. 생각엔 최순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최순실쯤이야 뭐. 예, 스콕스, 예, 스콕스, 예, 스픽스죠 우리가, 예, 네, 스픽스 정치 본색 중간 광고 타임이 생겼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30초밖에 안 되니까요. 떠나지 마십시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합쳐서 다 하면 예, 77만 원 최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2시에 원래 전부 다 공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브리핑 내용은 공개하겠다라고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질의응답은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그래서 기자들이 반발을 좀 많이 했어요. 뭐 공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브리핑 내용은 공개하겠다. 근데 이제 그 수사 심의 결과도 그렇고 예상대로 임성근 사단장을 그냥 혐의자에서 뺐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종대 전 의원이 한 2주 전부터 아예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라. 너희들 다 짜고 있는 거 보이니까 속 보인다. 뭐 이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예. 네, 뭐 제가 지금 상황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발표 나오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건 뭐 예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경북경찰청에다가 수사 내용을 이첩을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관 구성해서 전화 한번 했다고 다 뺏기는 데가 이미 그 순간 수사 가이드라인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단항명 수괴죄에 해당되고 왜 말도 안 되게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냐라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얘기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쭉 상황을 보면 경찰에서는 어차피 이건 수사할 수 없는 거였다. 그래서 계속 묵혀뒀던 거였고 수사를 아예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던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넘어가고 싶었던 건데 사태가 이렇게 오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상식적인 분들이 이걸 보셨으면 수사심의위원회 들어가신 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식적으로 보셨으면 사단장이 죄가 없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저 그래서 안에서 경련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예. 빼면 말이 되는 거냐.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거고 이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건데 이 사람을 빼면 근데 이걸 뺐다는 건 저는 경북경찰청 내부가 어떤 압력을 받고 이렇게 방향을 몰고 갔다라고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개하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또 발표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다니까 예. 저는 어떻게 이걸 공개할 수 있을지 국민들을 그냥 웃기게 생각하는 거죠. 경북경찰청 정도에서 예, 예. 공개를 하고 그러면 관이니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 아무래도 좀 희석되겠지. 박정훈 대령의 수사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형성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 어떤 대통령실의 외압 이게 조금이라도 좀 희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 국가기관을 거의 동원하다시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은요 그러겠습니다만 네. 모든 내용이 다 나왔는데 그걸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 아니, 나왔는데도 뭐 한 30%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이런 결과를 낼 수 네.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네. 법률적으로 볼 때는 증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법률 판단이 그러니까 증거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중에서 뭐를 픽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이게 과실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의로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동들을 무수히 볼 때 네가 했어야 되는 임성근 네가 했어야 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냐 다 했냐 과실이 있냐 없냐 사망 결과에 이거에 대한 법리 판단인데 경북경찰청에서 그동안 밝혀온 게 뭐냐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팀을 추가 투입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결과를 정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땐 답답하지만 사실관계들 중에서 과실이 아니다라고 볼 만한 것만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엮으면 이건 과실이 아니다. 과실이 아니라면 뭐 정당한 지도?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말대로 지시가 그렇죠. 아니고 지시 명령이 지도. 아니라 정당한 지도 정도였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판단인가에 대해서 누구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예. 바둑판식으로 수색할 것을 지시를 했었고 장화 신고 이 가슴까지 들어가라고 했었고 또 이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는 체육복을 입으라고 하고 결과 핵심적으로 구명조끼를 못 입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임성근 사단장이 질책을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계속해서 방문하는 것에 압박을 느꼈다. 무리한 수색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을 느꼈다라고 이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죠. 있는데 예. 이거를 과실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제 2시에 발표하겠지만.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근데 법리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아마 그런 방법을 썼을 겁니다. 사실관계 중에서 과실이 아니고 이거는 단순 지도인데 그 현장에 있는 다른 이 기소 대상으로 분류될 사람들이 무리했다. 알아서 했다라는 식으로 아마 짜맞췄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사단장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던 본인은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라고 말했던 그래서 혐의자로 지금 들어와 있는 이용민 중령 같은 경우는 이 관련해서 이 수변 수색하라고 하니까 불어난 강물을 보고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현장에서 경고를 하고 뭐 일종의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근데 이 사람은 중령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여단장은 대령이고 그 외 사단장은 소장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군대는 우리 다 갔다 와봐서 알지만 까라면 까야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재밌는 건 네.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근데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지? 해병대 복장이 잘 보이도록 구명조끼를 끼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과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군대 문화에서 어떻게 그러면 사단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단장은 야 사단장이 들어가래. 한 두세 번 전화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중령이 거기에 반항을 합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항명이지. 예를 들면요. 예. 얼마 전에 제가 한 사건이 목욕탕에서 수리를 시키면서 네. 그 하급자한테 안전모를 못 쓰게 했어요. 빨리 올라가서 해 이런 식으로. 아, 그분이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과실치사로 기소가 됐습니다. 뭐가 달라요? 안전모 못 쓰게 하는 거 하고 가슴까지 불어난 굉장히 급류가 흐르고 있는 물에 구명조끼를 못 입게 하고 들어간 사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네요. 거기서는 왜 과실치사로 기소를 하고 여기서 경북청은 왜 이게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은 그걸 갖다 입증을 해야 돼요.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도 죽었을 거라고 하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냥 한쪽 방향을 몰고 가는 거죠. 이렇게. 최상명 어머니 부모님들도 그때 7월 19일 당시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왜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 맞아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 몇 가지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맡은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 최상병 사건하고는 별개인데 예. 예전에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이 산재 중에 그냥 떨어져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1m에서 사다리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안전모 쓰고 장치를 해야 된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렇게 그냥 낮은 데서 그냥 또 엄청 높은 데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 떨어졌다가 머리 깨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안전불감증이 너무 심하고 이게 뭐 군에서도 지금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불송치 하겠다라고 결정 내릴 거라고 뻔히 봤던 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는 다 하려고 했는데 중간 보고에서는 8명 다 넣었다가 이제 야 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유재은 법무관리관님 뭐 의견들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2명은 그 중대장 그러니까 그 대대장들은 혐의까지 적시하고 이렇게 그렇죠.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경찰은 저는 이제 경찰 출입도 올해 했고 한 4년 정도 했어요. 경찰 출입만 경찰청도 한 2년 출입했는데 경찰은 여론의 눈치도 보고요, 권력의 눈치도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두 개 다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권력의 눈치가 있는 게,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경찰에 그동안 해왔던 거면은 무조건 기소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불기소를 불송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욕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일단은 불송치라는 건 검찰에 넘기는 거잖아. 야 검찰이 니들이 판단해하고 공에 넘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뭐 지금 상황에서 용산에서 무슨 전화가 가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뇌부나 이런 데서 알아서 한 거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11명인데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인사 2명, 경찰 2명 이렇게 9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진짜 노양심이다. 이게 근데 양심이 없다. 진짜 양심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민간인들이 경찰 2명 빼놓고 나 민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결론을 내렸다? 글쎄요. 진짜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은 권력의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지적해야 될 게 또 이겁니다. 지난해 8월 3일에 8월 2일에 회수를 했죠. 저녁에 늦게 한 7시쯤에 회수가 된 다음에 8월 3일에 어저께 MBC 탐사 스트레이트에도 그 녹취가 나왔습니다만은 경북경찰청의 수사팀장과 그리고 이쪽에 해병대 수사관이 서로 울먹이면서 전화를 해요. 그렇죠. 울먹이면서. 근데 그게 지난해 2023년 8월 3일입니다. 해병대 수사관이 정말 똑바로 수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첩했는데 회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회수를 당한 거예요. 자기들 사건을 회수를 당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21일인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최종 보고서라는 게 다시 날아왔어. 그죠? 그러면 경북경찰청에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형사라면 누구나 다 그때 한 달 동안 난리가 나서 바로 거의 한 1년 전에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회수를 해갖고 간 것 같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를 해갔지만
저 위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 압력이 왔었을 때는 그러면 뭔가가 있었겠지라고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 7월 8일이야. 거의 1년이 지났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와 똑같은 그런 식의 임성근 사단장 혐의 없어. 이렇게 지금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뭘 했는데 이자들이 무슨 수사를 했겠습니까? 묵혀놓겠죠 지금. 네네. 아니 이런 자들이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에 이게 넘기는 것도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은지 그런 어떤 법적인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차치하고 그거를 본인들이 또 책임지기 싫으니까 수사심의에 넘겨가지고 야, 이런 결론이 났어 라고 하면서 브리핑 결과를 발표를 하고 브리핑 결과를 발표하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책임자의 얼굴은 안 나오고 이름도 안 나오고 덜 쪽팔릴까 그러면서 비공개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오후 2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1년을 끈 거야. 아니 경찰이 이 쫄 수밖에 없는 게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경찰청 수사본부로 전화가 갔잖아요. 전화가 가서 거기서 수사본부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뻔히 아는 거죠. 이 사항은 어떤 형태든 대통령 관심 사항이야. 공직비서관실이 이 문제를 움직일 정도면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는 건 뻔히 아는 거고 이게 들어왔으니까 바로 뺏긴 거잖아요. 아무 그냥 소리도 못하고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사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화할 때 보니까 둘 다 해병대 선후배니까 선배님 해병대의 정신을 가지고 좀 부탁인데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8월 14일 날 국방부 그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 빼박이거든요. 그렇죠. 빼박이니까 다 올렸잖아요. 올렸더니 17일 날 장관이랑 유재인이랑 4명인가 회의한 다음에 바로 20일 날 자 다 빼. 그래서 일부 빠지면서 일부만 올라가게 된 상황. 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봐요. 다 그리고 알았을 거고요. 지금 네. 경찰이 저는 그거를 좀 이제 계속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에게서 기소권을 이제 박탈해야 된다라는 데까지 이렇게 굉장히 역사적인 결정에 이른 것이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정치적으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경찰에게 그러면 일반 수사의 수사권을 지금 전적으로 넘겨준 상황이 됐는데 경찰이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인 것을 이번 사건으로 증명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 계기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경찰에서 이것을 아까 뭐 권력 눈치도 보고 여론 눈치도 보는 기관이라고 평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들 여론에 맞게 본인들의 존재를 봐라. 우리는 수사를 권력 눈치 보지 않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 진실대로 하는 기관이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본인들이 날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법적으로도 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니 설사 경북경찰청의 말이 맞다고 쳐. 국민들은 많이 납득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자기 권한도 없는데 수사 개입을 했어. 수사 개입을 한 그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실패한 주가 조작도 범죄거든. 주가 조작에 실패해서 범죄예요. 이거는 직권남용에 성공했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의해서 똑같이 나왔다고 쳐. 성공한 직권남용은 직권남용이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그때 당시에 했냐 안 했냐와 당시의 상황 판단을 해병대 수사단이나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북경찰청이 어떻게 했느냐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하튼 간에 대통령실에서 그 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받아야 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야 이거하고 이거는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걸 희석이라고 하죠. 근데 예, 대통령실 소주하고 맥주를 해서 소맥으로 말아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은 막았잖아요. 일단 오늘 뭐 네. 나오겠습니다. 막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예요. 수사 다 해서 검찰에 넘겨. 그렇죠. 기소 권한이 없으니까 검찰 다 장악해 놨잖아 우리가. 물 다 탄대. 특검법 내가 막으면 돼. 국민의힘 내가 장악하면 돼. 그러니까 구멍이 없다고 생각한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민중의 반란만 요구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싹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좀 1차는 지금 오늘 2시에 만약에
지금 얘기가 된 것처럼 나온다면 하나 막은 거죠. 공수처 수사해봐. 대통령실 너 접근도 못할 거야. 여기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너 절대 못 들어와. 네. 김건희 씨 갈 것 같아? 절대 안 가.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공수처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있어서 넘기겠죠. 시간이 되면. 검찰도 뭐 죽치고 잡고 있겠죠. 이거 갖다 이것저것 하면서. 전 그런 시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3년 간다. 그다음에 한동훈 네. 얘기했잖아요. 9월부터 11월까지 최대 위기가 올 거다. 민주당에. 그 자기들이 수사하는 검찰의 사법 리스크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이재명이. 그러니까 다 그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거의 민심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공권력의 칼날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수식건 수식고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금 저 검찰 출두 있죠. 법정 출두가 아니고 검찰 출두가 이번에 만약에 하면 7번째인데 김혜경 씨 법카 의혹 관련해 가지고. 근데 7번째인데 사설도 그렇고 전반적인 언론인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건 다 포함해서 좀 지쳤어. 지쳤어.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조국 사태 때부터 한 4, 5년이 지속된 거잖아요. 4, 5년이 지속됐는데 조국 사태도 처음에 무슨 뭐 대선 자금 이야기 하다가 무슨 뭐였죠? 그 사모펀드. 네, 전지에 투자해서. 뭐 대선 자금까지 갔다가 네, 청와대에서 결국은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것도 대장동으로 시작을 했죠.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한 5개가 지금 있는데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야 이거는 좀 힘든데 이제 계속 받아들이기가 검찰의 말이나 대통령실의 선전선동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된 거야. 과부하가 온 거예요. 이게 근데 대통령실이나 검찰만 계속 이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사람도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신념이 그러니까 있다. 인디언식 기후제처럼 네. 한두 건 아니잖아. 네. 거기 신념이 있는 게 뭐냐면 위증교사는 분명히 걸릴 거야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네. 거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네. 위중교사는 걸릴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저는 그냥 무너지는 거야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인디언식 기후제예요. 계속 기소하고 싸우면 언젠가 하나는 걸리겠지. 판사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겠지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무너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버티고 하나만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공격할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게 거의 신념화돼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하나는 걸릴 거야.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 근데 이게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에게는 전 당대표죠.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반발심을 지금 심어주고 있고 조국 지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층이나 보수층에게까지도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그러지 말고 이재명도 싫고 김건희도 꼴보기 싫어 죽겠다. 특히 보수층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다 까. 다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감옥에 그냥 보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도 보수층들도. 근데 이 민심이 요 이재명을 죽임으로써 끝나는 민심이 아니야. 이 민심은 김건희나 윤석열, 최상병 이 관련해가지고 진실이 드러나야 끝나는 민심이야. 그러니까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잘못을 했으면은 죄를 받고 뭐 수사를 받고 뭐 이제 재판에 가고 이런 건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이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저는 각각 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해요. 이거는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기소는 택도 없다. 터무니없는 걸로 기소한다. 이렇게 다 다른데, 그러니까 제 국민들의 화가 난 거는
근데 왜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플해.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잘못했으면 수사해. 그렇죠. 김건희도 하면 되잖아. 그게 중도층의 목소리예요. 상식적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수사 중에서 제일 좀 많이 파는 게 성남 FC 제3자 뇌물 사건이거든.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그 보수 정당에 계신 분들 만났는데 이 검찰 수사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자체나 이쪽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기업들이 돈 내기 싫어도 이를테면은 뭐 명분이 있어야지. 스포츠단에 지원도 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딱 이재명이 기소되는 순간 아무도 돈을 안 낸대 지금. 명분이 생긴 거야. 돈을 안 낼 명분이 생겨가지고 기업들은 좋겠네. 기업들은 땡큐야 지금. 이재명 기소돼가지고 아무도 돈을 안 낸대. 이거는 다 네. 법적으로. 그래서 뭐 그거는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가 이제 자발적으로 좀 내는 것도 있고 눈치를 보면서 내는 것도 이게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자체가 안 된다. 이게 파괴적인 이런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국민 제3자 뇌물을 받은 대상이 국민들이라는 거 아니야? 시민들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미친 짓이야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진짜. 국민과 공모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회의원들 취재하면서 제일 많이 그 삼성이나 LG가 제일 많이 힘을 쓸 수 있는 데가 민간 합동 사업이나 뭐 이런 거예요. 가령 스마트 교육 시킨다고 태블릿 PC 같은 거 있잖아요. 쫙 나눠주고 그 전자칠판 같은 거 쫙 나눠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이나 LG 도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정부 자금으로만, 그러면 행정부 자금으로만 하고 그 지역에 떨어진 돈으로만 하면 그걸 다 당겨야 되는데 예산이 한 600조로 제한돼 있는 나라에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간 합동 프로젝트에서 우리 마을 학교 되살리기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학교로 다 만들자, 스마트 스쿨로 만들자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삼성이나 LG로부터 먼저 땡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이 센 국회의원들이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해왔어. 본인들이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거든. 근데 그게 지금 보면 다 제3자 뇌물이네? 아주 명확한 제3자 뇌물이야, 이거는. 한동훈 딸도 이걸로 네. 걸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 거기는 수사 안 해. 아니 거기는 본인 지역구에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를 치거든. 그러면서 삼성 전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원실에 와가지고 그 유세 떨고 그럽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했었을 때 그런 것들 많았거든. 그럼 전부 다 100% 제3자 뇌물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월요일부터. 예. 정치 본색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더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치 본색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